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거 해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이 조중걸 교수님이 쓴 이 책에 대한 일단 간략한 소개와 함께 이제 모든 이 세계는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들의 총체다.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세계는 뭐가 아니다? 사물들의 총체 아니다. 사물의 합이 아니라 세계는 사실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사실들의 결국은 어떤 총체라고 보고 있는데 어, 일단은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거 전기 비트겐슈타인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 이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대체 뭐가 그림이지? 왜 그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 차라리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게임이라고 했을 때 되게 이해가 잘 가요. 왜냐면 왜 게임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어, 몸으로 익혀가는 게 또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뭔가 용법이라고 표현해 보면 와닿는 게 있는데 이 그림이라고 할 땐 되게 헷갈리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 틀을 꼭 머릿속에 한번 갖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언어가 있으면 언어에는 나중에 이건 좀 배우게 될 거예요. 복합 명제로 나눌 수 있고 이 복합 명제는 원자 명제가 되어 있고 원자 명제로 또 나눠 이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원자 명제, 요소 명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하나의 어떤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어가 결국은 뭘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지금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 이 복합 명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복합 사실을 명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원자 명제라는 것도 원자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갖다 놓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름과 대응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이름과 대응하고 있는 건 그것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도식을 잘 보시면 이게 하나의 그림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림 이론이다? 자, 똑같이 이거 데칼코마니처럼 접어지죠. 요 점선에 따라서 접어진다고 보는 것처럼 사실 지금 이 논리철학 논거의 기획은 뭐예요? 결국은 언어로서 이 세계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철학의 문제라는 것도 언어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따지고 말할 수 있다라면, 그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다라면, 사실 우리는 세계에 발생하는 그 문제를 언어로서 언어의 그림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해야지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얘기함으로써 난센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한 것과 언어였던 과정이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이라는 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은 2점 책에서는요. 이 교재에서는 2.011부터 시작을 해요. 2부터 딱 시작하지 않고 그냥 2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 전까지예요. 2.1 전까지 2.062 이게 이제 마지막 순서거든요. 그래서 2.062까지 다루는데 오늘은 이제 존재에 대해서 다룬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존재론을 대체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일단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식을 헷갈리시지 않아야 되는 게 오늘 이제 이 원자 사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영어 원어로 오토믹 우리가 원자를 뭐라고 하죠? 오톰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아톰 발음할 때는 아톰이라고 표현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원자적 사실이라는 말 그대로 여기 이제 교수님도 번역하고 있긴 한데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태라고도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철학 논고에서 원자적 사실 혹은 사태 이것은 같은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라인이니까 이 위아래가 헷갈리면 안 돼요. 더 내려가면 결국은 더 이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내려가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이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대상에 대해서 논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이 세계의 토대를 그러면 대상들로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세계를 사물의 총체로 본다는 걸로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대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이 대상에 대한 강조면 결국은 세계의 토대를 대상들로 보니까 이건 결국은 사물의 총체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예. 세계의 토대에 사물들이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 비트겐슈타인도 알고 있어요. 사물 그 자체, 대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보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증적으로 그러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러한 거다. 왜 그러냐? 왜 논리적으로 그러하냐? 우리의 분석의 종점, 우리가 분석을 뭘로 하죠? 언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의 종점에 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건 논리적 필연인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주어지는 건 언제나 명제, 즉 사실로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건 명제예요, 명제. 그래서 세계는 곧 언어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세계라는 것은 곧 언어다. 그렇죠? 근데 세계는 곧 언어인데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학자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무시하고 세계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세계를 언어로서 파악을 하는 거죠. 어떻게 어떻다 해도 세계는 결국은 사실의 총체고 여기서 대상의 존재가 실증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건 결국 이중의 뜻이 있다는 셈이에요. 대상의 존재가 실증적이지 않다. 대상은 우리의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다. 대상은 우리의 경험. 여기서 저는 칸트가 떠오르거든요. 칸트의 물 자체. 그러니까 칸트도 어 결국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그 물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 자체로 두고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그렇게 다 같이 모두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선험적인 구조를 그러니까 진리의 판단 구조를 연구하는 게 순수이성 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트겐슈타인이 결국은 세계에 대한 대상에 대한 것을 분명히 논리적으로 전제는 해요. 하지만 그것을 결국 언어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진리의 주관화의 어떤 개념에서 본다라면 칸트적인 요소가 비트겐슈타인에게도 있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상은 우리의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고 우리는 단 하나의 대상의 예도 들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물리학자들이 단 하나의 소립자 예를 들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소립자 개념을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나요?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보면 예측해서 그 모형을 그리는 거에 더 가까워요. 엄밀하게 보면. 그래서 만약 예증이 불가능한 것을 비실증적이라고 한다면 대상은 비실증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대상은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제로 세계를 표현한다. 자, 여기 도식 다시 보세요. 우리는 명제로서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명제는 그래서 사실에 대응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림 이론인 거예요. 음. 사실은 분석되어 대상에 닿는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석되면 더 쪼개지면 대상에 닿게 돼 있다. 사실은 실증적이다. 어떤 것이 실증적이며 동시에 그 구성 요소가 비실증적이라면 그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 의미에 있어서 대상은 또 실증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들어가 보죠. 2.0121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만약 대상이 원초적 사실 안에서 발생한다면 혹은 존재한다면 자, 대상이 자, 2.011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좀 하면서 읽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면은 대상이 자, 용어가 되게 중요하니까 자, 요 대상이죠. 대상이 원초적 사실 안에서 발생한다면 자, 원초 사실 여기 있죠. 원자 사실 그거거든요. 원초적 사실 안에서 발생한다면 예. 그 가능성은 자, 그 가능성은 그것들 안에 이미 있어야 된다. 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요. 사실 안에서 원초적 어떤 그 사실 안에서 대상이 발생한다라는 건 그 가능성은 이미 그 대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있어야 된다. 논리적 존재는 단지 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논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루며 모든 가능성이 논리의 사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2.012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해제를 보죠. 자, 그래서 자, 개가 짖는다라는
개가 짖는다는 사실이 개가 짖는다. 자, 개가 짖는다라는 요 사실이 있어요. 개가 짖는다는 사실이 원초적 사실이라고 가정하다. 가정하자. 그래서 원초적 사실은 제가 사태랑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태로 가정하자. 개가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대상이라고 또 가정하자. 자, 그러면 개는 쪼개는 거니까 개가 짖는다가 사태고 하나의 원초적 사실이야. 그러면 얘를 더 요소적으로 쪼개면 그러면 개는 뭐가 되죠?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야, 그러면 개를 대상으로 보고 개가 짖는다는 이 명제를 사태로 보자. 그러면 개 안에는 개 안에는이죠. 우리 멍멍 짖는 그 개. 이 개라는 대상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개가 문다, 짖는다, 개가 뛴다. 어때요? 이 모든 가능성이 이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라는 대상 안에 이미 그런 가능성이 들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개라고 말하는 순간 그 개념 안에 내재한 모든 사실은 이미 가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개를 언급할 수 없다. 내재한 사실이 곧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내재적인 사실인 거죠. 내재되어 있는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더라도 우리는 야, 그 개는 말이야. 야, 저기 저 큰 개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개라는 단어 안에 우리는 이미 대상 안에 모든 그 개의 행동 가능성들이 특성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실 그게 우리에게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저 개는 나를 물을 수도 있고요. 나를 꼬리를 칠 수도 있고 나를 핥아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개를 인지하는 거죠. 어찌 보면요. 논리에서는 단지 가능하기만 한 것은 없다. 그래서 즉 그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사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다. 야, 그것은 가능하다. 근데 사실이 될 수는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논리적 실제 안에서 가능한 것들은 언제라도 사실로서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자, 논리적인 그 실제 안에서 가능하다면 그건 언제라도 사실로서 드러날 수 있다. 왜? 가능성을 안고 있으니까. 단지 어떤 가능성은 사실로 드러나고 어떤 가능성은 가능성으로 있으면서 언제라도 사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실제로 드러날지 드러나지 않을지는 그건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인과적인 건 아니라고. 저 개가 나를 꼭 물지 아니면 나를 핥아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거고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은 잠재태로 그냥 있는 걸 수도 있고 발현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2.0123 내가 어떤 대상을 안다는 것은 원초적 사실 안에서 그 발생 가능성 전체를 안다는 거다. 자, 내가 어떤 대상, 내가 어떤 대상을 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안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한다? 원초적 사실. 자, 우리가 계속 용어가 헷갈리니까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원초적 사실 그 사태 안에서 발생 가능성 전체를 아는 거다. 자, 내가 뭘 안다라는 건 어떤 데서 아까 했던 얘기 연장선이죠. 그러니까 아까 2.012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같은 얘기를 좀 번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그러면 이제 안다라는 건 결국은 원초적 사실 안에서 발생 가능성 전체. 그냥 안다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가능성 전체를 안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러한 가능성은 결국 어디에 있어야 된다? 대상의 본질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개를 안다고 할 때도 개의 모든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개라는 짐승을 포함하는 모든 명제를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가 제시되자마자 우리는 짖는다, 문다, 네 발로 걷는다 등등 즉시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꽃게 생각해 보죠. 꽃게 하면 바로 그것도 마찬가지죠. 꽃게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과 모든 가능한 명제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물론 현재 그 개가 걷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물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지금 우리의 머릿속의 명제로서 지금 우리는 그 개의 특성을 떠올린 거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개라는 대상의 가능성들이에요. 우리가 개라는 동물에 대해 안다고 말하는 건 이러한 개의 가능성을 모두 안다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알지는 않잖아. 우리는 제대로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꿀벌. 벌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친숙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직접 잡아보고 만져보고 이런 경우 드무니까 우리가 모르는 벌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을 안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벌의 모든 가능성을 다 아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의 일부만 안다고 하면 벌이 쏘는 거 정도는 알겠는데 그다음 딴 거 잘 몰라. 그럼 우리는 그 동물에 대해 그만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그 즉 무지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은 그 단어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고 우리는 동물에 대해 그만큼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무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편으로. 자, 2.0, 1, 2, 4. 모든 대상이 주어진다면 자, 모든 대상이 주어진다면 자, 여러분 지금 대상은 뭐예요? 아까 그 그림 이론에 보면 결국 우리가 세 개를 쪼갰을 때 우리가 세 개라고 말하는 그 가장 큰 범주를 쪼개고 쪼개서 알겠죠? 명제 사실을 쪼개고 아까 복합 명제 쪼개고 아까처럼 원초 사실 쪼개서 사실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최종적인 이 관계가 이 대상이라고 있잖아요. 대상.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 주어진다면 모든 가능한 원초적 사실들도 그러면 원초 사실도 주어지는 거다. 동시에 주어지는 거다. 자, 이게 더 큰 범주죠. 대상이 모여서 사태를 만들고 대상이 모여서 가능한 원초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주어진다는 건 결국은 그 안에 모든 가능한 원초 사실과 사태에 대한 가능성도 이미 주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본격적으로 그의 존재론을 피력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모든 대상은 그 안에 이미 모든 가능한 사실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죠? 같은 말이죠. 대상은 사실들을 내포한다. 물론 현재의 세계는 하나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되게 이거 매력적인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현재 세계는 하나죠. 최근에 여러분 우리 평행이론 뭐 이런 거 유행하는데 현재 세계는 어쨌든 하나예요. 근데 가능한 세계는 뭐 가능태로 보자라는 거죠. 가능한 세계는 무한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뭐 현대 물리학에서는 심지어 그래서 그게 약분 세계라는 건 결국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계가 사실 함께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은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뭐 비트겐슈타인은 현재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건 지금 저는 그러니까 2020년 6월 18일 지금 오전 11시 56분 좀 이따 우리 첫째 밥 차려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수업 끝나는 대로 저는 밥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밥 대신 아까 제가 도시락을 사오긴 했어요. 도시락을 이제 먹긴 할 건데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2020년 6월 18일 이 정오쯤에 선택한 행위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이 논리 철학 논거를 보고 있죠. 하지만 제 가능성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었어요? 집에 누워서 그냥 잘 수도 있죠. 아니면 제가 요즘 또 막스 관련된 또 책 공부하면서 새로운 강좌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막스 강좌 준비를 더 해봐야 되나? 비트겐슈타인 아까 1편을 했는데 2편을 지금 녹음할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도 했었거든요. 또 다른 가능성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뭐예요? 무한에 가까운 거예요. 그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 중에 저는 하나를 선택을 한 거죠. 세계가 단지 두 개의 가능한 사실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자, 가정입니다. 자, 만약 if죠. 가정을 해봤을 때 두 개의 가능한 사실 P 아니면 Q에 가능한 방법 딱 두 가지만 있는 세계를 꿈꿔보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T는 true를 해서 발생 T는 발생을 의미하고 false는 비발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 여러분 이제 이 도식을 그리는 거 쉽게 얘기해서 자 두 개의 가능한 사실이 있어요. PQ. 그랬을 때 둘 다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 그리고 P는 발생하지 않고 Q는 발생할 확률. P는 발생하고 Q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 둘 다 발생하지 않을 확률. 괜히 뭐 시간 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밖에 없다고 보면 두 개의 사건이 실제로 이렇게 교차해서 서로 발생할 수도 있고 서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4개가 나오죠. 즉 실현된 세계는 단 하나예요. TT가 되든 FT가 되든 TF가 되든 FF가 되든 실현된 세계는 단 하나지만 결국은 뭐예요? 만약 가능성 세계로 본다라면
그러네요. 참 저기 이 표를 볼 때는 네 개지만 사실상 본다라면 만약에 PQR 두 개일 때는 네 개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R이라는 가능태까지 하나 더 붙으면 결국은 8개의 세계가 나오죠. 8개의 가능성, 8개의 가능성, 4개의 가능한 세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 가능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P는 이를테면 개가 짖는다와 같은 것이고 Q는 이를테면 말이 뛴다와 같다. 그래서 개와 관련하여 가능한 사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고 또 말도 그만큼 많겠죠. 그럼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은 세상에 대한 가능성을 목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모든 대상이 제시된다면 P와 Q가 제시된다면 모든 가능한 원초적 사실들이 제시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가능한 세계가 제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그 가능한 세계 중에 하나의 세계다. 내일 역시도 가능한 세계 중에 하나가 되겠죠. 내일도 분명히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내일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똑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세계는 한편으로는 필연이고 한편으로 우연이다. 전 이 편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해서 한편으로는 필연이고 한편으로는 우연이다. 되게 모순적인 표현인데 왜 그러냐? 어떤 면에서 필연인가라고 본다라면 내일 역시도 가능한 세계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결국은 내일도 분명히 가능한 그 확률 안에서 하나의 어떤 선택이 일어난다라는 큰 틀로 본다면 그건 필연적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우연인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가능한 이런 좀 이따 보면 이 가능성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논리 형식이라고 볼 거란 말이에요. 논리 형식 안에서의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필연이지만 정작 그 가운데 어떻게 선택될지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새끼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놀랍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연이다. 그래서 필연과 우연에 대한 동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3. 자, 모든 대상은 이를테면 가능한 원자적 사실의 공간 안에 있다. 자, 공간이란 말이 이제 나옵니다. 자, 모든 대상은 이를테면 원자적 사실, 아까도 얘기했죠. 이건 사태, 그거의 공간 안에 있다. 원자적 사실의 어떤 그 공간 안에 있다. 나는 대상 없는 공간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 대상이 없는 공간을 생각할 수 있지만, 공간 없는 대상을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죠? 공간 안에 존재하지 않은 대상은 없죠. 이거 마치 그 칸트의 선언적인 감성 형식의 그 공간처럼,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이미 선언적으로 공간 개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원자적 사실의 공간 안에 대상은 있다라고 해서 공간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2.013은 결국은 공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그 대상의 형식적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죠? 이때 원초적 명제, 아까 얘기했고 대상은 주어지자마자 원초적 명제가 동시에 주어진다라고 했고요. 이때 원초적 명제의 총체를 비트겐슈타인은 가능한 사실의 공간이라고 말한다. 자, 원초적인 근데 이 명제의 총체가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은 가능한 사실의 공간이다. 우린 앞에서 개를 포함한 사실 몇 개를 예를 들어 살펴봤었잖아요. 여러 가지. 개가 짖는다, 먹는다, 뛴다 등등이 결국 뭐예요? 사실의 공간인 거예요. 공간 범주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하나의 선택이 실현되는 거고요. 우리는 개라는 주어가 없이도 그 수로들의 공간을 염두에 둘 수 있다. 그죠? 더욱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자, 점수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점수의 공간. 0점에서 100점에서 걸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0점에서 100점이라는 공간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70점을 맞으면 그럼 그 70점이 어떤 점수인지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공간 없이 70점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70점이 설령 없더라도 우리는 0에서 100점이라는 점수 공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0에서 100점이라는 점수 공간이 없는데 70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나 90점 맞았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0에서 100점이라는 공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했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 900점 만점이야. 그럼 망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가 그 점수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간이 대상에 앞선다. 공간이 결국은 대상에 앞선다가 되는 거죠. 대상 안에는 그 대상에 출현 가능한 사실이 이미 접혀서 들어가 있다라는 것. 이 출현 가능성은 대상 없이도 생각될 수 있다. 우리에게 변수 x가 가능한 것은
대상과 공간 간의 이러한 관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추상적 사유란 이것의 다름 아니다. 자, 됐죠? 그래서 공간을 등장시켰고요. 2.0141 아까 2.013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2.014로 이제 넘어왔어요. 대상의 원초적 사실 안에서의 발생 가능성이 곧 대상의 형식이다. 자, 대상의 원초적 사실, 대상에서 원초적 사실이 발생하죠. 사태가 발생하죠. 그 발생 가능성이 그걸 품고 있잖아요. 아까처럼 내재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품고 있는데 그것이 곧 대상의 형식이다. 이 형식이라는 용어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형식. 자,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형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 주제가 이 책 전체에 걸쳐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형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의 본연의 속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죠. 개의 본연의 속성은 뭡니까? 아까처럼 짖는다, 문다, 달린다, 뭐 핥는다 이런 거죠. 본연적 속성. 이게 결국은 개의 형식이다. 알죠? 그러니까 제 본연적 형식이 뭐야? 속성이 뭐야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비트겐슈타인은 형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알겠죠? 물론 그 개는 겉으로 외적으로 볼 때 흰색 개, 검은 개, 이런 게 큰 개, 작은 개 이런 건 뭐예요? 외적인 거잖아요. 외적 속성은 개의 형식을 구성하진 않는다라고 해서 외적 속성은 지금 배제하고 있어요. 외적 속성은 형식이라고 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말하는 것들은 결국 내적 속성인 거예요. 개가 무엇을 짖을지, 뭐 먹을지, 알겠죠? 뭐 꼬리를 흔들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것들은 내적 속성인데 이게 대상의 형식이고 외적인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은 형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그리고 그 다음 2.0 자, 2로 넘어갑니다. 2.02로 넘어왔어요. 2.01까지였다가 2.02로 넘어왔는데 자, 대상은 세 개의 기저를 형성한다. 이 substance거든요. 실체라고도 보죠. 그래서 대상이라는 건 세상의 실체다, 세상의 기저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럼 실체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도 대상이 그런 일종의 어떤 역할, 어떤 그 기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세계의 기저다. 따라서 그것들은 복합물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 자체가 마치 그 아토믹인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원자적인 것처럼 대상이라는 것도 그 기저를 형성하고 실체다. 알겠죠? 사물 분석의 종단의 총합을 집합적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물의 분석의 종단의 총합을 집합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석에 의해 어떤 대상의 요소, 분석이 뭐예요? 나누는 거잖아요. 분석을 통해서 요소를 알 수 있죠. 물리학에서 원자핵을 분해해서 구성 요소를 알고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뭐를 발견하기 희망해요? 소립자의 어떤 가장 분석의 끝에서 그래서 그 분석의 종단에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고 가정하는 거거든요. 그 소립자가 있어야만 한다고 소립자를 가정하듯이 그래서 그건 존재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대상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실체로서 가정되고 있는 거죠. 여기 수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 사례예요. 또 이것도 괜히 수학 나온다고 쫄지 마시고요. 저도 뭐 어려운 건 매한 가지니까 x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뭐 등등등. 이때 x제곱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요것이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자, 요걸 다 풀면 뭐가 나오냐면요. 요거거든요. 아이고. 이것도 참 얘네 다 풀어내면 요게 나오는데 제 말은 뭐냐면 여기 지금 교수님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을 자, 얘네들이죠. 얘나 풀면은 결국 얘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기저라고 하진 않는다 이 뜻이에요. 얘네를 기저라고 하지 않는다. 뭐에? 얘네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기저로서 요 괄호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식적인 기저는 뭐야? 더 쪼개야 돼요. 더 분석을 해서 더 쪼개면 뭐가 남는다? 결국은 그때는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x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와야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이제 기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상이고 오브젝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아직 덜 분석돼 쉽게 얘기해서 이건 그냥 이 예시 자체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는데 덜 분석된 거 말고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것을 인수분해해라.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라고 말하거나 78을 소인수분해해라 라고 말할 때 원하는 거 결국은 뭐다? 그 정식이나 숫자의 기저를 밝혀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장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것을 밝히듯이 이 예시 괜히 들었어. 괜히 쓰다가 시간만 걸리고 오히려 좀 기호도 다 안 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더 힘들 텐데 결국 어렵지 않죠. 쪼개고 쪼개다 보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그냥 그 간단한 그 단위 그것이 결국 여기서는 이제 대상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기저를 구성하는 대상들은 그래서 분석의 종단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석의 끝에 뭐가 있어야 된다? 격식에 의해서 대상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상은 결국 기저를 구성한다라는 거죠. 기저, 실체를 구성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까 그 요소 사실에 대한 얘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같다고 보셔도 돼요. 이거를 형성하는 게 대상이다. 분석의 끝에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저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저 없는 세계, 그죠? 실체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는 없다. 그것은 현존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자, 근데 아까 계속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 들으다가 그러면 결국 세계의 본질은 실체란 소린가? 그러면 실제론자들이 맞는 거 아니야? 관념론자들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건 계속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세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분명히 실체하지만 우리는 결국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보니까요. 그래서 기저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기저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고 현존의 기초다. 기저가 있는 이유는 단지 거기에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실존이 본질에 앞서듯이 현존은 기저를 요청한다. 실존이 본질에 앞서듯.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 앞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나, 개별적 실존이 있잖아요. 실존주의도 사실은 개별성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사르트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은 개별적인 거거든. 본질은 보편적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편을 얘기하기 이전에 나는 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존이라는 것은 기저를 요청한다. 대상은 기저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저의 구성 요소는 분석의 종단에 있어야 되고 따라서 단순, 심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원적이고 분석적이니까 아토믹한 거기 때문에 근원적인 대상은 결국은 기저이고 그것은 심플해야 된다. 알겠죠? 심플한 대상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럼 2.0211로 가보죠. 2.0211. 그러면 2.021 방금 전에 11이니까 부연 설명이 되겠죠. 세계가 기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의 명제가 뜻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다른 명제가 참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자, 세계가 제 머리가 가서 좀 머리를 밀까 봐요. 이거 화면을 자꾸 제 머리가 가리죠. 어쨌든 세계가 기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정법이죠. 세계가 기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까 기저가 있어야만 하잖아요. 소환을 시켜만 하는데 세계가 만약에 기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기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의 명제가 뜻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다른 명제가 참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제가 뜻이 있느냐 없느냐. 뜻은 여기서 센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명제가 참가 아니냐에 의존하고 달려 있게 되는 거죠. 종속된다. 자, 이제 명제의 뜻과 참거짓에 대한 얘기가 드디어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개가 짖는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보죠. 다시. 개가 짖는다. 우리는 개가 짖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직 몰라요. 명제를 말한 것뿐입니다. 지금 밖에서 누가 개를 짖어 이게 아니라 지금 명제로 개가 짖는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어. 그때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 실제와 비교할 수도 있고, 그죠? 실제, 리얼리티. 진짜로 개가 짖는지 안 짖는지 한번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자.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귀찮거나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야. 이거 예를 들어 지금 막 수업하고 바쁜데 저기 고양이가 있나 없나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저한테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이 수업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교할 수도 있고, 그죠? 비교해서 뭔가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 명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개가 짖는다라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확인은 아직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명제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체로 말이 된다. 말 되네. 맞는 말이죠. 개가 날아다닌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개가 하늘을 나른다. 말이 안 되는데 개가 짖는다? 말이 되죠. 이 말이 되는 것이 명제의 바로 뜻인 거예요. 명제의 뜻. 여기선 센스라고 언어가 되어 있는데 뜻입니다. 명제의 뜻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해요. 이 명제의 뜻은 그 명제의 참과 거짓에서 독립된다. 알겠죠? 아까 이게 진짜로 짓는지 안 짓는지 실제와 비교해서 참과 거짓과 이 뜻은 독립돼 있다라는 거예요. 독립된 거다. 뜻 자체는 그냥 그 자체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명제의 뜻이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지는 않는다. 자, 명제의 뜻이라는 게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래요. 그 명제는 기저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 자, 기저가 아까 뭐였어요? 결국은 대상이 갖고 있는 그 기저의 테두리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개가 난다라는 명제라면 우리는 일제히 말도 안 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저 속에 개에게 난다라는 속성이 없으니까. 알겠죠? 자, 근데 기저가 없다고 아까 이 2.0111인가요? 2111은 기저가 없다고 가정하자고 했잖아요. 기저가 없다고 가정하면 개가 짖는다라는 명제를 말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명제가 뜻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저가 없으면 이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개가 없고 따라서 개의 형식 또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개가 지금 짖고 있다라는 다른 하나의 명제를 가정하고 그것을 실제와 비교해 봐야 되는 거고 걔가 짖고 있다면 그땐 비로소 뜻을 갖게 되는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 걔가 지금 짖고 있다는 하나의 명제가 참임을 확인한 다음에야 뜻을 갖게 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제는 참과 거짓이 아직 판명나지 않은 언명이다. 그것은 그러나 뜻을 가져야만 한다. 따라서 유의미한 명제는 참과 거짓의 판명을 기다리는 뜻을 지니는 언명이라고 정의하면 된다. 자, 길긴 한데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그냥 명제도 명제지만 유의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유의미한 명제는 무엇인가? 유의미한 명제라는 건 true or false라고 했을 때 참과 거짓의 판명을 아직 판명이 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있는 거니까 기다리는 그리고 뜻을 지니는 언명, 센스. 그죠? 요게 유의미한 명제예요. 그래서 그 판명을 기다리는 그 센스를 지니는 언명이다. 알겠죠? 자, 그리고 됐고 2.0231로 갑시다. 이제 2.0231 세 개의 기전은 형식만을 규정할 뿐이지 어떤 물질적 속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속성이 표상되는 것은 단지 명제에 의해서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세 개의 기전은 형식만을 규정한다. 세 개의 기저라는 것은 형식만을 규정한다. 형식만이라고 합시다. 형식만 규정할 뿐이지 어떤 물질적 속성을 규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계의 그 물질적 속성을 규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언어의 세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기저라는 것도 형식만을 규정한다. 물질적 속성이 표상되는 것은 단지 명제에 의해서일 뿐이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소리예요. 물질적 속성이 표상되는 건 그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명제에 의해서일 뿐이에요. 그죠? 실제로 그런 짓에 대한 건 아니죠. 또한 그것들이 나오는 것은 대상의 배열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저와 그 물질적 속성에 관한 정의를 이어서 설명해 나가면서 기저는 물질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저는 무작위가 아니다. 그것은 형식을 가진다. 또한 이 기저는 어떤 물질적 속성을 가지지 않고 기저는 말한 바대로 분석의 종단, 분석의 끝에서 발견되는 그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또 넘어가죠. 2.024 기저는 실제가 무엇이건 거기에서 독립하여 존속한다. 기저는 독립적이에요. 즉 실제 상관없음. 실제와 상관없이 기저는 독립적인 거예요. 독립하여서 존속하는 것이다. 알겠죠?
케이스가 무엇이든 사례가 무엇이든 간에 알겠죠? 독립하여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까 개가 짖는다라고 할 때도 이 사례는 개라는 존재에 대한 기저 속의 규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가 현재 짖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개의 기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개가 어떤 존재인가는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개가 짖고 있다, 안 짖고 있다 이거랑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냥 개가 짖는다라는 그 명제 자체가 갖고 있는 가능성 안에서 형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026 세계가 변경 불가능한 형식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절대적인 거겠네요. 변경 불가능한 형식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결국은 대상이 들어 있어야 된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 기전은 대상들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예, 명제의 세계 속에 우리는 일상 명제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제를 기호화하여 사용하죠. 예, 이 명제들 우리는 기호화해서 사용한다. 우리는 그럭저럭 서로의 명제를 이해하고 살아가요. 이러한 명제의 존재가 가능한 것은 어떻게 해서인가? 명제란 대체 무엇인가? 그죠?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54라는 숫자를 제시했다고 칩시다. 54. 그리고 이 옥수수 한 포대에 54달러입니다. 54라는 숫자에서 우리는 54달러라는 어떤 지금 이제 사실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우리는 54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54를 인수분해 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분석된다. 그렇죠? 명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명제가 제시되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해서 우리는 명제가 제시되면 이미 그 뜻은 알고 있죠. 우리는 누군가가 영어가 나왔어요. 발음도 안 좋대요. What do you mean by your word? 그 words라고 말한다면 그 명제를 우리는 분석해 줘야 돼요. 누가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야 그 단어의 의미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 명제를 분석해 줘야죠. 냄비에 물이 들어있다라는 언명이 제시되었다고 하자. 누군가 이 언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로 분석해 줘야 돼요. 냄비에 물이 들어있다. 요거를 누가 잘 이해를 못해. 그럼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씩 일단 쪼개줘야죠. 냄비가 뭐고 물이 뭐고 그렇죠? 냄비나 물은 복합물이고 그것은 곧 명제다. 분석의 종단의 대상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명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점의 세계가 곧 기저. 아까처럼 substance가 되고요. 그러니까 기저이고 실체고. 그렇죠? 종점의 기저. 기저의 구성 요소가 결국은 대상이다. 거의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브젝트는 그러니까 단순자, 더 심플하고 기저의 구성 요소인 대상들이 형식을 결정짓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식은 제멋대일 수로가 없는 거예요. 형식은 제멋대일 수로가 없고 변경 불가능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0271 자, 대상들은 불변하고 존속한다. 자, 그러니까 불변성 또 나왔죠. 대상들은 불변, 존속 그것들의 배열은 변화한다. 그러니까 대상은 불변하지만 뭐가 바뀐다? 배열이 바뀐다. 예. 그래서 불안정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의미의 변화가 좀 생겼네요. 저는 근데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 아이랑 곧 밥 먹을 시간이에요. 어쨌든 대상들은 불변하고 존속하는 거다. 배열은 변화하고 불안정하다.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의 예를 들어서 세 개의 기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기저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그대로예요. 단지 그 요소들의 결합이 다양하죠. 원소 주기율표 아시죠? 근데 그게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원소는 그대로 있어요. 대상은 그대로인데 세계는 비물질적인 내용과 형식을 결국은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잠재적 내용과 형식. 최초의 결합, 어떻게 결합하든 간에 이 생겨나는 순간 세계는 물질적인 감각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결합에 의해서. 요소는 불변하는데 그것은 다만 형식을 내포한다. 결합은 형식을 준수하는 한 다양할 수 있다. 됐죠? 자, 2.0272 대상의 배열이 원초적 사실을 형성한다. 자, 그래서 드디어 대상이 어떻게 배열되냐에 따라서 그것이 뭘 만들어나요? 원초적 사실, 사태를 형성한다. 되겠죠?
대상이 어떻게 배열되는가가 결국은 원초적 사실을 형성하는 거예요. configuration이 나오네요. 그래서 형성, 무작위적 배열이 아니라 어떤 형식에 따른 배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는 대상에서 시작한다. 뭐 당연한 말이죠. 세계는 대상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는 세계다. 단지 있어야만 하는 세계. 예. 왜 그래? 우린 지금 계속해서 그냥 논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있어야만 하는 세계고 최초의 감각적 속성은 이것들을 최초의 사실로 만들었을 때 생겨난다. 원자들은 이를테면 최초의 결합에 의해 물질성을 띈다. 원자들은 결국 뭐예요? 배열, 결합 그걸 통해서 결국은 물질성도 이때서부터 띌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뭔가 감각할 수 있는 건가요? 두 개의 수소 원자는 그 자체로는 물질성을 가지지 않죠. 수소 원자 자체는 물질성이 없는데 결합했을 때 물이라는 물질성을 띠듯이 알겠죠? 우리의 세계의 기전은 안개에 덮여 있다. 누구도 그것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현존이 영위되고 있다. 현존의 삶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그렇죠. 완벽하게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있구나라는 걸 현존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논리예요. 자, 10층에 사는 사람은 자기 안전이 9층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생각하죠. 예. 그리고 9층 사람은 다시 그 아래를 쭉쭉쭉 그렇게 아래를 이제 뭐예요? 전제하잖아요. 1층은 다시 건물의 기초에 입각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근데 누구도 그 기초를 확인한 사람은 없어요. 확인하지 않고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단지 10층에 사는 그는 10층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그 근저의 기초가 든든하게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우리가 고층 아파트에 살 수 있는가? 이미 우리가 그걸 산다라는 것은 이미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10층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그 근저의 기초가 든든하게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어야만 하는 세계입니다. 알겠죠? 2.032 원초적 사실 안에서 대상들이 연결되는 정해진 양식이 곧 원초적 사실의 구조다. 자, 원초적 사실 아까 여기 있죠? 원초적 사실 나왔죠? 원초적 사실 안에서 대상들이 연결되는 정해진 양식이 곧 원초적 사실의 구조이고 여기 별 설명 없어요. 0.033 2.033 형식은 그 구조의 가능성에 다름 아니다. 결국은 형식이라는 것은 그 구조의 가능성이다. 대상들의 모임이 원초적 사실을 구성한다고 해도 그 대상들의 단순한 모아놓음이 원초적 사실을 만들지 못해요. 단순한 모아놓음이 집합이 원초 사실을 만들지 못한다. 어떤 정해진 양식에 따라야 돼요. 정해진 형식.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막 아까 배열이란 말을 했지만 정해진 어떤 논리 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정렬되는 양식을 우리는 스트럭처. 이게 구조거든요. 그 구조를 따라야 되는 것. 알겠죠? 구조의 가능성. 자, 그래서 여기서 사례로 이런 말을 잠깐 쓰고 있는데, 아이고, A는 B에 대해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표현으로 기호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AR B라고 정의하자. 정의하면 그냥 약속인 거죠. 기호적 약속이죠. 근데 만약에 A가 모자야, B는 테이블, R은 뭐뭐 위에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죠? 이 명제 기호는 결국 뭘로 되겠어요? 그 모자는 테이블 위에 있다가 되겠죠. 그런 하나의 명제 사실이 돼요. 그러나 B는 A 위에 있을 수 없다. 자, 근데 거꾸로 테이블은 모자 위에 있을 수 없죠. 모자는 테이블 위에 있을 수 있지만 테이블은 모자 위에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이때 우리는 A라는 사물과 B라는 사물은 R이라는 관계를 가진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ARB는 가능해. 모자가 테이블 B 위에 있다는 가능하지만 BRA는 어때요? 가능한가요? 요거는 불가능하죠. 테이블이 B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ARB의 구조만이 가능하다. 이 구조는 언제라도 실제에 맞춰서 사용 가능하다. 이 구조는 형식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BRA는 세계의 형식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04 존립하는 원초적 사실의 총합이 세계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아까 세계는 뭐라고 했죠? 결국은 사실들의 총체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걸 조금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존립하는, 비존립하는 게 아니라 존립하는 아까 원초적 사실.
그죠? 존립하는 원초적 사실의 총합이 경우보다 세게다. 2.05 존립하는 원초적 사실의 총합이 또한 어떠한 원초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가도 규정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원초적 사실의 총합이 결국은 어떤 원초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럴 수 있겠죠. 얘를 정리함으로써 얘가 아닌 것에 대한 것을 걸러낼 수 있었죠. 2.06 원초적 사실들의 존립과 비존립이 곧 실체다. 원초적 사실들의 존립, 비존립이 리얼리티다. 실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하죠. 세계를 단지 존립하는 사건의 총체로 규정한다. 자, 세계를 존립하는 사건의 총체. 사건이라는 단어도 나오네요. 사건의 총체다. 이 규정은 사실상 매우 혁명적인 것이래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세계란 건 뭐였죠? 과학이 규정하는 바로의 세계였죠. 그렇죠? 과학이 규정하는 세계. 세계는 과학자들의 규정하는 바의 세계였어요. 과학자들이 곧 예언자였고 세계는 물리적 필연에 의해서 여기 있게 된 것처럼 늘 일상 얘기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물리적 필연에 의한 법칙에 의해서 세계가 존재해 이렇게 생각했다면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세계는 뭐예요? 세계를 단지 존립하는 사건의 총체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그래서 이런 물리학적인 어떤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세계는 그냥 발생하고 있는 사실의 총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필연, 인과관계에 대한 것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연, 사실의 어떤 총체, 그냥 단지 발생하고 있는 사건인 것들에 대한 총체다라는 거예요. 세계에 대한 그의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자. 자, 네 개의 명제를 가정하자. 단지 실제의 가능성일 뿐이다. 이 명제들은 실제의 가능성, 존립일 수도 있고 비존립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네 개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것만 하고 이제 오늘 시간 마칠 거예요. 왜요? 저는 첫째 아이랑 점심을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개가 짖는다, 비가 온다, 3. 바람이 분다, 4. 덥다. 자, 이게 네 개의 명제가 있네요. 자, 네 개의 명제가 있어요. 예로 든 네 개의 명제는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사실이에요. 가능성. 아직 발생했다가 아니죠. 가능성의 사실로서 존재해요. 만약 1번과 3번이 만약에 존립을 하고 2번과 4번이 비존립이라고 합시다. 비가 안 오던데? 덥지 않던데? 이런 것처럼 비존립. 그렇다면 세계는 1번과 3번 사실의 합이죠. 요게 세계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얘는 그냥 가능성으로 존재하니까 나머지 두 사실은 이를테면 그냥 잠자고 있는 거죠. 잠자고 있는 사실이 일종의 네거티브 팩트가 돼요. 다시 말하면 세계는 존립과 비존립의 합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번과 3번 존립하고 나머지가 비존립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결국은 세계라는 건 존립과 비존립의 합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 표현이 약간 조금 애매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세계는 1번 사실과 3번 사실의 합이지만 그렇다면 얘가 그래서 완전히 없는 거냐? 가능성으로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가능성으로서. 그래서 존립뿐만 아니라 비존립도 세계의 일부긴 한 거예요. 세계의 일부긴 한데 단지 비존립은 현재 일종의 0값을 갖고 있는 거죠. 제로 값이 없는 거죠. 0값을 지니고 있는 존립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가 되는 셈이겠지만 그럼에도 가능성으로서 세계의 일부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2.06은 2.06번이죠. 실제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정의다. 실제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정의. 원초적 사실의 존립과 비존립. A, B, C, D 4개의 사실을 다시 가정하고 그 사실이 발생할 때 플러스 A라고 정하고 비발생일 때 그대로 두기로 하자. 그래서 플러스 A, B, 플러스 C, D의 세계는 4개의 사건에 대해 무언가를 말한다. 이때 A의 실제, 리얼리티, A의 실제는 존립이고 B의 실제는 비존립이고 등등등. 이것의 총체가 곧 세계다. 따라서 실제 전체가 곧 세계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세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미 첫 시간 계속 얘기했잖아요.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개가 짖고 비가 온다고 해서 바람이 꼭 분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고 덥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인과성에 대한 개념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학적 시도들에 대해서 이미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발생하는 사건의
가능성의 존립과 비존립이 3개가 되는 거죠. 자, 2.061 원초적 사실들은 그래서 독립적인 거예요. 서로 독립. 뭐가 지금 우리는 대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우리는 원초적 사실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초반은 계속 대상 얘기였잖아. 이제 우리는 사실로서 확장이 된 거고 원초적 사실은 서로 독립적이다. 2.062 하나의 원초적 명제의 존립 혹은 비존립으로부터 다른 하나의 존립, 비존립을 추론할 수는 없다.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게 바로 또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 있었던 셈이거든요. 원초적 명제의 존립과 비존립으로부터 다른 하나의 존립, 비존립을 추론할 수는 없다. 추론이 뭔데요? 인과적 추론일 거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의 언명은 당연한 거다. 왜? 독립적이니까. 독립성이 있는 사건의 독립성이 있는데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적인데 근데 A 사건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B가 발생하냐 안 하냐를 그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독립적 사건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개가 짖는다는 사실과 내게 두통이 있다는 사실은 독립적인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경우는 추론인데 추론에서 있어서도 그렇죠. 마무리지만 그렇죠. 대충 끝낼 수는 없죠. 여기도 식이 나오네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논리학적인 식들이 나올 테니까 추론에 있어서 자 P, Q 여러분 요 도식이 뭐냐면 P이면 Q이다요. 뭐뭐이면 뭐이다. P이면 Q이다라는 것을 약어로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의 경우인데 예를 들어 P가 비가 온다요. 비 온다. Q는 땅이 젖는다. 자, 논리적으로 이러면 추론이 되죠. Q는 P에서 추론돼. 자, 땅이 젖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추론? 땅이 젖은 거 보니까 저 며칠 전에도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땅이 젖어 있으면 새벽에 비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추론을 하죠. 그죠? 땅이 젖는 사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추론된다고 한다. 이때 Q를 P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하죠. 이건 논리적 귀결이야. 예를 들면 이것도 보이나요? 제가 뒤로 갈게요. 요거는 5월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자 얼마 아무리 안 나왔는데 이거는 PQ의 이건 그 논리적 귀결이다. 즉 P.Q가 참이면 그죠? 요 P5와 Q는 무조건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아까 Q가 바람이니까 이거 새로운 거죠. 비가 오고 마지막에 와서 망하네요, 망해요. 비가 오고 자, 비 오고 마음이 급해서 자, 비와 바람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가 만약에 참이라면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분다는 무조건 참이다. 자, 아까 이 점이 뭐냐면 뭐뭐고 엔드거든요, 엔드.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게 참이면 그죠? P와 Q는 P5와 Q. 그러면 비가 왔거나 바람이 불었거나 이 오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귀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론이라고 부르는. 지금 괜히 식은 어렵게 썼는데 결국 얘기는 뭐예요? 이게 논리적 귀결, 추론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식이라고 불릴 수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이라고 불릴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식에 대한 매우 까다로운 정의가 필요한데 정도 이걸 여기서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5장 가야 됩니다. 저도 아직 안 읽은. 그래서 이런 논리적 귀결조차도 엄밀한 어쨌든 이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건 되게 좀 궁금하네요. 그죠? 왜 그럴까? 이거 되게 논리적이고 이런 걸 지식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이걸 왜 지식이라고 하지 않는지 논고 5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경우는 서로 독립은 아니다라는 것. 예를 들어 바람이 분다와 춥다는 경우에 따라 서로 독립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운 바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알겠죠? 어쨌든 이거는 뭐 이런 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마무리는 이렇게 갑시다. 그냥 하나의 원초적 명제의 존립 혹은 비존립으로부터 다른 하나의 존립 비존립을 추론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1시간이나 걸리네요. 이렇게 하나 하는데. 그렇죠? 아마 제가 그만큼 명확하게 이해 못하니까 막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못 해드려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드디어 그림 이론, 픽처 시어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문장이죠. 그 비트겐슈타인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서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문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비트겐슈타인의 존재론에 대해서 이 조준걸 교수님의 해제를 함께 읽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